텅 빈 방,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녀는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행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두 번의 배신,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 이순자 씨, 당시 45이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남편 김철수와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애 키울 돈으로 술 마시는 게 낫지.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감기고 말려주고 예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 앞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술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왔어? 밥은?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 옆에는 빈 소주병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차렸습니다. 그게 25년의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주색잡기로 유명했습니다. 술집을 전전하며 여자들과 어울렸습니다. 도박장에도 드나들었습니다. 순자 씨, 왜 그런 남자랑 사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혼할 용기가 없어서요.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두려웠던 겁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2010년 봄 순자 씨는 6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용실 마감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간이 안 좋대. 강경화. 30년을 마신 술이 그의 간을 망가뜨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술을 끊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아니, 끊지 않았습니다. 이왕 죽을 거 마시고 죽지 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여름, 남편이 술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순자 씨는 미용실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시죠?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줄이 연결된 모습, 산소호흡기를 낀 얼굴,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김철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친척 몇 명, 술친구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무게가 눈물보다 무거웠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순자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60살, 청춘이라고 하기엔 늦은 나이, 노년이라고 하기엔 이른 나이,
그 어정쩡한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술 취한 남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눈치 보며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미용실은 여전히 잘 돌아갔습니다. 30년을 한 곳에서 일하니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 미용실 건물주가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 권리금 받고 나가시면 꽤 될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새로 시작하자. 2011년 봄, 순자 씨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해 가을,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지적인 인상, 순자 씨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그 남자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주 산책 오시나 봐요. 매일 뵙는 것 같아서. 아, 네, 저도 선생님을 자주 봤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준혁.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역업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일해요. 요즘은 서울에 머물고 있지만요.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옷차림이 깔끔했습니다. 시계도 좋은 걸 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순자 씨를 대하는 태도가 정중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입니다. 그럼 저보다 연상이시네요. 저는 50이에요. 순자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연하시군요.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하죠. 박준혁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카페에서, 가끔은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박준혁은 늘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신사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30년 결혼 생활에서 받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설렜습니다. 60살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와 함께 사업을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사업요? 네. 중국에서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화장품 사업인데요. 순자 씨는 미용 쪽 일을 했으니 관심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많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순자 씨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 둘이 함께하면 1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제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것이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2012년 초 순자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준혁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 씨.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박준혁은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험금도 모두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부 3억 원 박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중국 공장과 계약하고 제품 라인을 만들 거예요. 언제쯤 수익이 나나요? 빠르면 반년, 늦어도 1년이면 투자금의 2배는 돌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믿었습니다. 박준혁을 믿었습니다.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의 미소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중국 출장 다녀올게요. 공장 계약건으로요. 잘 다녀오세요. 일주일이면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2달이 지났습니다. 박준혁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박준혁이 말했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건물주에게 물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사람 아세요? 모르는데요. 누구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피해자분이 여러 명입니다. 같은 수법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돈은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아파트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 30년을 견디며 모은 돈,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돈,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대출받은 아파트뿐이었습니다. 3개월 후, 순자 씨는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하지만 금매로 나가니 손해였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니 남은 건 1,0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62살. 순자 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원점보다 뒤로 갔습니다. 2013년 봄. 순자 씨는 서울 변두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좁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미용실을 알아봤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취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요. 저희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1달, 2달, 3달. 그렇게 구직 활동을 하다가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조로 일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원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감겼습니다. 수건을 개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30년 전보다 못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자신의 가게가 있었으니까요. 저녁이면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 김치 1조각. 그걸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기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박준혁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용실에 나이 든 손님이 오셨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수척해요? 그냥요. 무슨 일 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힘들면 말해요. 혼자 사귀지 말고.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요. 순자 씨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편 이야기, 박준혁 이야기, 잃어버린 돈 이야기. 손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언니, 억울하겠어요. 화도 나고. 네. 하지만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바보였죠. 그 사람을 믿은 게 사랑했잖아요.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어요. 그래도 설레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사랑이에요. 손님의 말에 순자 씨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랬습니다. 설레었습니다. 60살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게 거짓이었다 해도 그 감정만은 진짜였습니다. 언니 살아있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았습니다. 2024년 가을, 순자 씨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용실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빨갛게, 노랗게, 아름답습니다. 나는 살아있구나. 혼잣말을 합니다. 때로는 생각합니다. 만약 박준혁을 만나지 않았다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당해도 속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순자 씨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거라는 걸,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조금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도 순자 씨는 미용실로 향합니다. 느린 걸음으로, 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그 걸음 속에는 30년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10년의 배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은 자의 강인함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평생 모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순자 씨의 이야기는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배신당했다고 느끼시나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자 씨처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